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소연을 하려는 것도 동정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께 때로는 복수가 칼이나 고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충분히 오래,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10월 어느 저녁, 비가 막 그친 뒤 시작됐습니다. 제가 밥상을 치운 후 며느리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먼저 식사하세요. 저는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내내 민지는 항상 살뜰하고 예의 바랐고 며느리로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가까이 살아오며 어머니의 직감이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날 밤 민지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다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민지는 외투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삿갓을 쓰고 멀찍이 서 따라 나섰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의 걸음걸이에 익숙했고 민지가 아는 사람을 피하려고 뒷골목으로 돌아가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민지는 국도 옆에 있는 카페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단정한 여자가 밤에 혼자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민지는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민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제 가슴은 누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뛰쳐들어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더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트에 갔다가 얘 친구를 만나서 잠깐 얘기하다 비를 맞았어요. 저는 마른 옷과 깨끗한 신발을 보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비가 와도 외투가 좋아서 다행이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등기권리증, 토지 서류, 가족 명의의 주식 등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를 모아 천가방에 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혼자 시내로 갔습니다. 공증을 받고 일부 토지와 재산을 제 단독 명의로 천천히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호와 민지 공동 명의의 것들은 서류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분할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사진과 날짜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 광호를 방으로 불러 두통이 심하다며 이제 엄마가 재정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일만 해, 돈은 엄마가 맡아줄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광호는 착해서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엄마가 해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팥죽을 끓여 저에게 한 그릇 가득 떠다 주었습니다. 생강 냄새가 향긋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씩 먹으며 속으로 파도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지는 몰랐습니다. 단 일주일 뒤면 자신이 노리던 모든 재산이 손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걸 저는 은행 예금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민지의 보조카드를 중지시키고 모든 돈을 제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매번 조치를 취할 때마다 엄마가 친척 부조금 내야 해서 광호가 세차장 열려면 도와줘야 해서 땅 투자 좀 하려고 라고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살았지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친구가 소개해준 스파 부지 계약금을 내려고 해요. 정말 싸게 나온 거래예요. 저는 내가 좋다면 엄마도 응원할게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뺐어요. 저는 차분히 차를 따르며 그래, 엄마가 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엄마가 맡아두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멍하니 있다가 곧 침착해졌습니다. 그 침착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제 민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늙은 엄마가 모든 말을 쥐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기다려라, 민지야. 내가 꾸며낸 하나하나의 효도, 눈물 한 방울, 한 푼 한 푼, 엄마가 다 쓸 거다. 그리고 10배로 돌려줄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허리가 아파 시장에 못 가겠다며 민지에게 시장 좀 다녀와라, 현금 줄게, 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돈을 받으며 여전히 달콤하게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돈을 받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계좌가 텅 빈 뒤로 이제 집안의 돈을 통제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나가고 저는 시내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로 일하는 옛 친구 창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일아, 아직 그곳에서 일하니? 여자 하나 좀 따라다녀 줄 수 있겠니? 창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해봐, 듣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략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창일은 말이 적지만 항상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뒤 창일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 9시에 김가 호텔에 들어가서 밤 11시 반에 나왔다. 키 크고 안경 쓴 남자랑 같이. 사진도 찍어놨어. 사진이 제 핸드폰으로 전송됐고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 잘 보관해둬. 곧 필요할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평소처럼 민지에게 생선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네. 기후가 잘 맞아서 그런가 봐. 민지는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엄마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그렇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엄마가 다 챙기잖니,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사흘 뒤면 가족 회사의 모든 지분이 제 단독 명의로 변호사와 약속한 대로 이전될 거라고 셌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엔 스웨터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감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고 떨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배신자는 더 이상 내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민지가 전화기를 책상 위에 두고 깜빡 잊고 간 것을 보았다. 화면이 켜졌고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 재혁 오빠, 조심해. 나는 손대지 않고 화면만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에 적었다. 밤 11시 2분, 재혁에게서 전화옴. 나는 모든 것을 모으고 있다. 하루에 조금씩. 민지는 아직도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연기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록한다. 더 완벽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은다. 왜냐하면 만약 법정에 가게 된다면 나는 그를 집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아침 민지가 방에서 나와 배를 감싸 안고 조용히 신음하며 말했다. 엄마, 저 입덧하는 것 같아요.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 했니? 저, 생리가 2주나 늦었어요. 임신한 것 같아요. 엄마,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진 것 같았다. 내 아들 광호는 3년 전 사고로 불임 판정을 받았다. 나도 알고, 광호도 알고, 의사도 안다. 하지만 민지는 분명히 모른다. 내가 숨겼기 때문이다. 나는 광호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했다. 혹시나 자책할까 봐.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기쁜 척했다. 어머, 정말이니? 그럼 우리 집에 손주가 생기는 거네. 엄마 너무 기쁘다. 나는 민지를 안았다. 손은 떨렸지만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광호를 방으로 불렀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들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광호가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더구나. 그는 얼굴이 핏기 없이 굳어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나는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에 손을 얹고 한 글자씩 말했다. 이제 내가 왜 엄마가 돈을 맡기지 않았는지 알겠니? 그리고 왜 엄마가 화내지 않았는지도. 광호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몰랐지. 하지만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엄마는 이미 증거를 모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싶니? 광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침착하게 있어. 엄마가 나설 때까지 기다려. 나는 방을 나와 곧장 제단으로 가서 향을 피웠다. 여보, 내가 곧 쉽지 않은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아직 자식을 아낀다면 내가 당신 대신 이 아이를 지킬게요. 내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밤새 앞으로의 행동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이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날이 올 것을. 곧 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단골 카페로 나가 누군가를 기다렸다. 내가 만난 사람은 내 전담 변호사, 남원에서 법률전문학교 시절 친구였던 득양 씨였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말했다. 저는 지금 아들 부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분리해서 가능한 한재 명의로 옮기고 싶어요. 그 며느리가 집안 재산에 손도 못 대게요. 득양 씨가 찡그리며 물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좌 명세서, 내가 모두 인출한 공동계좌, 토지계약서, 그리고 며느리가 내연남과 함께 있는 사진을 내밀었다. 득양 씨는 슬쩍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어머님 편에 설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확신해요. 이미 배신당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꼼꼼히 논의했다. 모든 서류는 민지 모르게 조용히 처리될 것이다. 법정명의 대부분이 내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원래 내 명의였고
아직 증여 절차만 남았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흘 뒤 창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라 씨, 소식이 있어요. 어젯밤 며느리가 그 남자랑 식당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이 대화를 녹음했어요. 오빠 걱정 마요. 늦어도 몇 달 안에 끝나요. 시어머니는 많이 약해요. 나중에 집 차지하면 그때 생각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화도 나지 않고 분노도 없었다. 나는 웃었다. 내 평생 처음 지어본 웃음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낼 때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광호와 단둘이 방에서 식사하며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그는 끝까지 듣기만 했다. 엄마가 곧 그 여자를 이 집에서 내쫓을 거야. 준비됐니? 라고 묻자 광호는 젓가락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뼛속까지 가였고 한편으론 너무 착해서 답답했다. 그래도 나무라기보다는 다시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나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민지가 쓰던 공동 계좌의 모든 결제 기능을 차단했다. 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결제가 거절됐다. 민지는 은행에 전화를 걸며 당황했다. 나는 이미 부카드 해지 절차를 마쳤다. 그날 밤 민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가방을 던지며 말했다. 엄마, 계좌에 무슨 짓 하셨어요? 나는 읽던 노트에서 시선을 들어 대답했다. 엄마가 저축한 돈을 인출했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할 거야. 제가 뭘 마음대로 써요? 저는 광호의 아내잖아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광호의 아내라도 엄마 돈을 쓸 권리는 없어. 만약 내가 이 집 돈으로 살면서도 배신할 생각이라면 넌 착각이야. 민지는 눈을 깜박이다가 갑자기 눈이 빨개졌다. 엄마가 저를 감시했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다 드러냈지. 몇 년 동안 내가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매일 밤 일 핑계로 문자 보내고 생리대 사러 간다고 나가서 2시간씩 사라지고 연기 너무 못했어. 민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가 저를 모함해요. 나는 작은 USB를 탁자 위에 던졌다. 여기 내가 내 연남과 나눈 녹음이 있어. 내가 나 늙고 약해지면 집 차지한다고 말한 거. 민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커튼 근처에서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까지 들렸다. 1초 뒤 민지는 소리쳤다. 엄마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엄마는 정말 못된 여자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 비웃었다. 엄마가 못된 건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무도 영원히 바보로 살지 않아. 특히 너를 친딸처럼 여겼던 사람은 더더욱. 그녀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나 임신했어. 엄마는 나를 어디로 내쫓을 생각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말은 한낮의 벼락처럼 내리쳤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영혼 없는 시체처럼 집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두었다. 한밤중 나는 그녀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울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의 눈물은 참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일 뿐이다. 나는 나와서 바닥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내쫓지 마세요. 저 잘못했어요. 그래도 광호를 사랑해요. 이 가족이 필요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할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에서 아침을 먹었다.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광호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빵을 한 입 한 입 씹었다. 나는 그녀가 음식을 밀어내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손이 떨리는 것을 흘끗 보았다. 좋아. 나는 그녀가 한때 자기 것이라 여겼던 권력을 하루하루, 매 순간 박탈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점심, 민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오빠, 나 들켰어. 시어머니가 다 아셨어. 아니, 오빠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저녁이 되어 다시 나와 식탁에 앉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에게 연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침입자가 되어버렸다. 이틀 뒤, 그녀는 선언했다. 저 진짜 임신했어요. 엄마가 믿든 말든, 그래도 저는 광호의 아내고, 이 아이도 태어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광호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내일 이 병원에 가서 진 박사를 찾아. 출산 후 아버지 아들 태아 DNA 검사를 부탁해. 엄마가 예약해뒀어. 그분은 엄마 지인이야. 광호는 쪽지를 받아들며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한 번도 격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고 마치 꿈속에서 목이 졸린 사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내 아들이 드디어 깨어났음을 보았다. 일주일 후 민지는 나를 찾아와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인생 망치려고요?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엄마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길 바랄 뿐이야. 스스로 망치는 건 내 선택이야. 엄마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 권리 없어요. 엄마는 내 아들을 거짓말쟁이한테서 지킬 권리가 있어. 그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 다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애초에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그날 밤 그녀는 방에 누워 나오지 않았고 광호는 평소처럼 식사하고 설거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더 이상 도덕의 가면으로 숨길 수 없는 그 순간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다음 날 그녀는 마당에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작지만 급했다. 오빠, 나 지금 한 푼도 못 빼. 오빠가 도와줘야 해. 아니, 나 집 밖에 못 나가. 저분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감시하고 있어. 나는 커튼 뒤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 귀에는 모든 말이 또렷이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군 법원에 가서 며느리가 외부인과 결탁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며 재산보호 신청서를 냈다.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자료도 있었다.
몇 달 동안 모든 걸 준비했다. 은행에도 연락해 민지 이름으로는 어떤 계좌도 우리 집 재산과 관련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완벽하게 차단했다. 저녁에 방에서 옷을 꿰매고 있는데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저 고소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 집 이름으로 된 재산은 내가 손댈 수 없어. 그녀는 소리쳤다. 저는 남편 아이를 임신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 임신. 너도 잘 알잖아. 내 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 아이는 내 연극의 끝이야. 그녀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엄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나는 일어나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 그만 연기해. 마지막 장이야. 울어도 관객은 없어. 그녀는 흐느끼며 목이 메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곧장 걸어가 어둠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한 달 후 나는 광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넬 것이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다. 그 아이? 우리는 출산 후 검사할 것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그녀에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보여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다. 오직 대가만이 남았다. 무릎 꿇던 밤 이후 일주일. 민지는 완전히 변했다. 밤에 어디 가지도 않고 전화도 웃음도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없이 마당을 쓸고 설거지하고 밥을 했다. 마치 제대로 된 며느리로 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껍데기일 뿐이다. 이빨이 뽑힌 뱀은 죽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독리가 다시 자라기를 기다릴 뿐. 나는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가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근처에서 물을 주는 척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엿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오빠, 시간만 줘. 곧 돈 좀 모을 수 있어. 저분이 내가 진심인 줄만 믿게 하면 돼.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곧장 부엌으로 가.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 날짜, 내용을 저장했다. 그녀의 모든 말이 스스로에게 판결문을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다. 또 한 번 뜯어먹을 기회냐? 아니에요. 맹세해요. 저 정말 이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그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엄마가 기회를 줄게. 그 아이는 기뻐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나는 강조했다.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출산 후 DNA 검사를 할 거야. 만약 광호의 아이가 맞다면 엄마가 받아줄게. 아니라면 엄마가 다르게 처리할 거야.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 그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서약서 초안을 준비해 듀옹 씨에게 증인을 부탁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광호는 침묵했고 민지는 잿빛 얼굴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는 사인했다. 글씨 하나하나에 피가 묻은 듯했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숨을 내쉴 뿐이었다. 한 걸음 더 나는 집안에 숨어있던 독사의 혀를 잠궜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자 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옅은 구름 뒤로 희미한 별 몇 개가 보였다. 나는 한 해에 단 한 번 피우는 담배를 꺼내 깊게 빨았다. 쓰고 아렸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방 안 철제장 자물쇠를 고치게 했다. 집, 땅, 계좌, 지분, 서약서, 증거사진, 녹음된 메모리 카드 전부를 별도의 자물쇠 상자에 넣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감췄다. 나는 참회가 아닌 보안만을 믿는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어느 아침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전화가 울렸다. 의사 틴이었다. 보라 씨, 방금 연락받았는데 민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고 유산이 의심돼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급히 차를 돌려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하니 광호가 민지를 안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엄마, 그녀가 넘어졌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나는 말없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함께 갔다. 가는 길에 민지는 혼수 상태였고 차가운 땀을 흘리며 엄마, 엄마, 버리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아이. 이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남은 건 텅 빈 절망뿐. 광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때리지도 욕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저 민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되어버렸다는 걸.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 나는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민지는 그것을 보고 온몸을 떨었다.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다리에 매달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를 며느리로 남게 해주세요. 제가 엄마도 광호도 돌볼게요. 엄마, 제발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교만했고 뻔뻔하게 속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 발 아래 엎드려 있었지만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나는 너를 친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너는 배신했어.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니?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 다리를 붙잡았고 나는 가만히 서서 차갑게 다리를 빼냈다. 배신자의 대가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날 아침 나쁜 소식이 한꺼번에 왔다.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왔다. 새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근로계약 해지 결정. 나는 열어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와 봉투를 보고 멈췄다. 그녀는 빠르게 뜯어 읽었다.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떨려 담을 수조차 없었다. 엄마, 저 해고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나는 의자를 당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먹어라. 식은 밥이라 삼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밥이다.
그녀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억지로 삼켰다. 광호는 일어나 그릇을 치우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편지가 모든 걸 대신 말했다. 점심 무렵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이름은 옌, 재혁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나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민지의 시어머니입니다. 서류 한 통을 보낼 겁니다. 그게 다예요. 상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말하지 않았다. 저녁, 민지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속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2번, 3번,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멍해지더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물을 따라 밀어주며 말했다. 마셔라. 그리고 내 짐을 작은 방으로 옮겨라. 이제부터 따로 자라.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게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다시 보지 않았다. 밤, 나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몇 가지를 적었다. 광호는 우리 집을 갇힌 짐승처럼 왔다 갔다 했다. 밤늦게 그는 내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며칠만 나갔다 올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 친구인 반이네로 가라. 엄마가 미리 연락해뒀다. 반은 광호의 어릴 적 친구로 시내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넘게 떨어진 언덕에 산다. 나는 작은 쪽지에 사인을 해서 아들에게 쥐어주었다. 아무에게도 번호 주지 마라. 그 애에게도. 엄마가 내 폰은 맡아둘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꼭 안은 뒤 밤중에 바로 배낭을 들고 나갔다. 나는 문을 잠갔다. 집은 조용했다. 그 밤 민지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광호 어디 갔어요? 엄마, 나는 텅 빈 아들 침대를 보며 짧게 답했다. 너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문을 다시 잠갔다.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 이틀 후 그녀는 빌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당에서 들었다. 예슬아, 오늘만 좀 도와줘. 내일 바로 갚을게. 아니, 그런 일 아니야. 그래, 알았어.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다른 사람, 우성이란 이름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거절당했다.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며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휴대폰은 결국 꺼졌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팔을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채 서 있었다. 저녁, 그녀는 급히 어디론가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는 현관문까지 따라가 그녀의 구겨진 등 뒤를 바라봤다. 밤이 깊어서야 그녀가 돌아왔다.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친정에 다녀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미가 너 쫓아냈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집안 망신이라며 내쫓았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그 자체로 망치다. 다음 날, 그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공만 바라봤다. 나는 밤 버스표를 식탁 위에 놓고 짧게 말했다. 고향 가는 표다. 일주일 안에 방 빼고 가라. 그녀는 멍하니 말했다. 엄마, 진짜 나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답했다. 내가 배웅해주지. 그녀는 표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안 갈 거예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더 이상 빌지 마라.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굵은 빗줄기. 민지는 처마 밑에 서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바라봤다. 그녀가 올려다보았다. 젖은 재처럼 흐린 눈으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서 죗값을 치르고 싶어요. 나는 밖으로 나가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문턱에 놓았다. 먹고 내가 선택해라. 남아서 사람답게 살든 떠나서 더 이상 괴롭지 않든. 다만 연기만은 하지 마라. 나는 등을 돌렸다. 비가 내 등 뒤에서 채찍처럼 내리쳤다. 그 밤 나는 방 안에서 그녀의 울음과 빗소리가 섞이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빗소리만 남았다. 나는 불을 껐다. 침묵도 하나의 판결이다. 아침, 젖은 마당 앞에서 민지는 여전히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고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얇은 담요를 건넸다. 덮어라. 내 집 문 앞에서 얼어 죽지는 마라. 그녀는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엄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전하지 마라. 그리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점심, 이웃이 내가 마당에서 기른 채소를 사러 왔다. 로안 아주머니가 민지를 보고 찡그렸다. 며느리가 왜 저래? 나는 채소를 묶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고 있는 거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소문은 굳이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저절로 번진다. 사흘째 되는 날, 민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나는 여전히 들이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문턱에 쓰러졌다. 이마가 뜨거웠다. 나는 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다. 입원비를 내면서 보호자란 칸을 비워두었다. 의사가 가족을 묻자 나는 치료만 하세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다리지 않았다. 이틀 후 그녀는 퇴원했다. 간호사 하진이 전화로 알려줬다. 민지 환자 퇴원했어요. 아무도 데리러 안 왔어요. 나는 네 라고만 답했다. 저녁, 나는 역 근처 허름한 하숙집을 지나다가 그녀가 국수집 바닥을 닦고 있는 걸 봤다. 손은 떨리고 허리는 굽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치자 고개를 급히 숙였다. 나도 등을 돌렸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스쳐가는 두 그림자일 뿐, 땅 위에 희미한 젖은 자국만 남겼다. 밤에 돌아와 나는 제단을 정리하고 향을 피웠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나는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애가 깨닫길 바랄 뿐이에요. 바람이 불어 향이 붉게 타올랐다. 나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주 조금. 밤, 광호가 언덕에서 전화했다. 쉰 목소리로 엄마, 나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물었다. 그 애가 내 위치 알아? 아니요. 연락 안 했어요. 나는 그가 보지 못해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그래라. 그 애가 자기 인생의 교훈을 혼자 배우게 해라. 불쌍하다고 돌아오지 마라.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그러다 광호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집이 그리워요. 나는 대답했다. 집은 여기 있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아야 한다. 한마디, 그리고 침묵. 그 다음 날 나는 빵 한 보따리를 들고 민지가 일하는 쌀국수집에 들렀다. 나는 들어가지 않고 주차를 도와주는 키라는 소년에게 가방을 민지에게 전해달라고 하며 낯선 사람이 보냈다고 전해줘 라고만 말했다. 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와서 웃으며 말했다. 언니가 고맙다고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니는 먹어야 해.
그리고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비가 그치고 햇살이 도로 위에 희미하게 깔렸다. 민지는 골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청가방을 품에 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나는 멈춰서서 팔짱을 꼈다. 나 자신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엄마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설거지라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4년 전 그 빚을 갚을 생각이 있니? 민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이 걸려도요. 나는 민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더 이상 화장도 아부도 없었다. 오직 손바닥에 피가 맺힌 채 힘겹게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말했다. 내일 와, 아침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오지 마.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나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약한 온기가 일었다가 곧 사라졌다. 나는 그 감정을 키우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장부를 펴고 임시결산이라는 세 글자 아래에 긴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썼다. 인과응보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장부를 덮고 등불을 껐다. 마당에서는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쳤다. 나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말 그랬다. 이번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나는 민지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뒤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민지는 여전히 나를 붙잡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나무 토막이라도 붙잡으려는 것처럼. 그날 아침 내가 채소를 시장에 내놓자마자 민지가 나타났다. 야윈 몸,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민지는 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님이 채소를 사면 민지는 조용히 봉투를 들고 물건을 포장하고 거스름돈을 건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냥 하게 두었다. 점심 무렵 철수할 때 민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민지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좋아. 하지만 연기하지 마. 다음 날 민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다. 나는 차를 마시며 지켜봤다. 칭찬도 꾸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록했다. 이 아이는 노동을 할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내 가족에게 칼을 꽂았던 과거를. 이 속죄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보라씨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왜 이제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죠?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빚졌으니 갚아야지. 그게 다였다. 그날 오후 민지가 허락을 구했다. 엄마,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누굴 좀 만나고 싶어요. 나는 물었다. 누구? 민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재혁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 하지만 명심해. 지금 내 모든 발걸음엔 대가가 따른다. 민지는 떨며 돌아섰다. 늦은 밤, 민지는 돌아왔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나는 물었다. 어떻게 됐니?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한 거였대요. 나는 비웃듯 말했다. 사랑했다고 생각했니? 그냥 이용당한 거야.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는 남편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중얼거렸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들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 저녁에 광호가 전화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지금 시장에서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있어. 광호는 오래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약하지 않아. 엄마는 지금 그 아이에게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어느 날 아침, 동네 경찰이 집에 찾아와 민지를 찾았다. 재혁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고 서류에 민지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차분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할 일 하세요. 나는 막지 않아요.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떨며 무릎을 꿇고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예전에 내가 남편을 배신할 때 남편 생각은 했니? 이제 와서 남이 널 생각해주길 바라니? 민지는 울부짖으며 내 다리를 붙잡았지만 나는 일어나 자리를 떴다.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뿌린 건 내가 걷어. 문이 닫히고 나는 민지의 흐느낌과 경찰의 발소리를 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민지가 선택한 길은 이미 닫혔다.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경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민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더 말이 없어졌고 눈은 흐릿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한 번 힐끗 보고 그 아이가 조사받으며 당한 수치의 맛을 이미 충분히 봤다는 걸 알았다.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록에 남고 이웃의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말했다. 짐 정리해. 이 낡은 집은 팔 생각이야. 민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엄마, 집을 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디서 살든 엄마 일이다. 너는 몰라도 돼. 민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다음 달 나는 시내 집을 팔고 변두리 숲 근처 작은 땅을 샀다. 시장과 멀고 인적도 드물지만 평온했다. 나는 광호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 길가에 작은 식당을 차렸다. 모자가 함께 밥을 지어 손님에게 팔았다. 매일 바빴고 옛일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광호는 점점 회복됐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탁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나와 함께 텃밭에 나가 채소를 따고 물을 주었다. 점심엔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다. 밤이면 나와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알았다. 광호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지는 소문에 들으니 시장 근처 허름한 방을 얻어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고 했다. 어느 날 내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민지가 커다란 육수통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봤다.
민지는 나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나도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했다. 숲 근처 내 새 이웃들이 가끔 물었다. 왜 넓은 옛집에 안 살고 여기로 왔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느 집이든 괜찮아요. 평안하면 돼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아무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은 나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기에 안다. 때로는 평온함이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다. 어느 날 점심, 2명의 낯선 여자가 식당에 들러 서로 속삭였다. 저 여자는 옛날에 며느리가 배신했대. 지금은 비참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대. 나는 다 들었지만 그냥 밥을 내오며 미소 지었다. 밥이 뜨거우니 얼른 드세요. 나는 부정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다. 소문은 그냥 떠돌게 두고 나는 마음속에 침묵만 있으면 된다. 그날 밤 광호가 마루에 앉아 말했다. 엄마, 요즘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그런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멀어지면 그리워하지 않게 되지만 잊지는 마라. 사람은 실수를 반복할 때만 있는 법이야. 그는 조용히 있다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칠어진 그의 손을 바라보며 어릴 적 그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꼭 잡고 시장에서 길 잃을까 봐 두려워하던 나를 떠올렸다. 지금 그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나는 속으로 약속했다. 남은 그의 인생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온하게 지켜주겠다고. 그날 밤 남편의 제단에 향을 피우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왔어요. 광호는 좀 나아졌어요. 그 애는 묻지 마요. 스스로 해결하게 뒀어요.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아무도 도망칠 수 없어요. 향연기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앉아 들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는 아주 가벼운 슬픔이 막 끝난 늦여름 소나기처럼 남았다. 어느 날 아침 장대비가 내릴 때 나는 밥 장사를 준비하며 채소를 썰고 있었다. 그때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절망이 담긴 두드림이었다. 문을 열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지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온몸이 젖고 머리는 얼굴에 달라붙었으며 두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두 손을 모으고 떨면서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모든 것이 스쳐갔다. 그 밤 내가 그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던 순간부터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날들, 가짜 임신까지. 모든 것이 필름처럼 순식간에 스쳐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광호가 나와 문턱에 섰다. 민지를 보자 그는 얼어붙고 손을 꼭 쥐었다. 민지는 기어와 광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오빠, 제발요. 정말 후회해요. 다시 받아줘요. 광호는 아무 말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떼어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문이 쾅 닫히며 모든 것이 끝났다. 민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싸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빗물과 눈물에 번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호텔에서 다른 사람 손을 잡던 그날을 기억하니? 내가 빨리 죽길 바라며 집을 차지하려 했던 걸 기억하니? 내가 모든 걸 가졌을 때 스스로 잃기로 선택했잖아. 이제 내가 잃은 게 당연하지. 이웃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왔다.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불쌍하지. 이제야 회개하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내와 민지 앞에 놓았다. 먹어. 쓰러질라. 하지만 먹고 나면 가라. 그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떨리는 죽 그릇을 들었다.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눈물이 죽에 섞여 들었다. 울며 삼키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남은 건 차가움뿐이었다. 초겨울 찬바람처럼. 다 먹고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나에게 절했다. 나는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고 그의 흐느낌이 바람소리에 섞여 점점 작아졌다. 방 안에서 광호는 얼굴을 손에 묻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아들아,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울지 마라. 눈물은 아직 구할 수 있는 것에만 흘려라. 그는 내 손을 움켜잡고 조용히 흐느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나는 답했다. 엄마는 참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거야. 하지만 복수는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다시는 감히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밖에는 비가 쏟아졌다. 민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처마 밑에 무릎 꿇고 있었다. 작고 초라하게. 그러나 나는 안다. 이제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사흘 내내 민지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며 울며 빌었지만 이틀째가 되자 조용히 고개만 떨구고 앉아 있었다. 사흘째가 되자 그의 몸은 시든 잎처럼 축 늘어졌고 입에서는 힘이 빠져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배신의 대가를 맛보길 바랐다. 채찍이 아니라 얼어붙는 침묵으로. 광호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문틈으로 바라보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말했다. 엄마, 저러다 밖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 죄로 죽는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평생 고생할 거다. 살든 죽든 엄마가 결정할 것이다. 광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가 불쌍해하는 걸 알지만 불쌍하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었다. 나흘째, 햇볕이 쨍쨍한 날, 나는 마당에서 소리가 나 달려나가 보니 민지가 쓰러져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비를 내고 입원 서류의 보호자 이름은 적지 않았다. 의사가 물었다.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알 필요 없어요. 치료만 하세요. 그리고 돌아왔다. 이틀 후 친한 간호사가 내게 전화했다. 보라 씨, 민지 환자 퇴원했어요.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아서 혼자 예전 하숙집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나는 네,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길가 식당을 지나가다가 허름한 옷차림에 쪼그려 바닥을 닦는 사람을 보았다.